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오후 4시 17분입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월드컵 16강 경기에서 크로아티아가 승부차기로 덴마크에 이겼습니다. 그 게임을 보시면은 세계에서 제일 키 큰 나라 두 팀이 붙었습니다. 세계에서 키 큰 걸로 치면은 네덜란드, 덴마크, 그리고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사람들이 랭킹 5등 안에 다 들어갑니다. 네덜란드 사람이 지금 공식적으로는 남자가 평균 183.5cm인데 크로아티아, 세르비아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키 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가 이 북유럽 그리고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사람들인데요. 크로아티아 요 지역에 디나르 산맥이라고 있어가지고 그 산맥 주변에 모여 사는 남슬라브족이 키가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이 크로아티아 하면은 한국인들은 친숙하게 느끼는 게 그 여행 TV를 통해서 크로아티아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라는 아주 아름다운 항구가 있습니다. 두브로브니크, 좀 발음이 어려운데요. 두브로브니크.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또 그 아주 아름다운 폭포가 있는 플리트비체라는 그 국립공원 등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크로아티아로 많이 가고 두브로브니크는 뭐 꼭 빠지지 않고 갑니다. 이 역사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크로아티아 역사, 두브로브니크 역사. 이곳에 가기 전의 분들은 뭐 하나의 가이드가 될 것이고, 또 갔다 오신 분들은 거기서 못 느꼈던 것을 또 알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행이란 그래서 가나 오나 좋은 이 배움의 계기입니다. 이 크로아티아로 가려면은 제가 갔던 코스로 설명하는 게 좋겠군요. 저는 뮌헨으로 갔습니다. 뮌헨에서 하룻밤 자고 버스를 타고 오스트리아로 가면은 오스트리아의 인스브루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한 도시죠. 인스브루크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버스편으로 이 알프스 산맥의 제일 낮은 고개가 있습니다. 그걸 브렌너 패스라고 합니다. 브렌너 패스 높이가 한 200-300m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넘는 도로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남북으로 난 도로 중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 브렌드 패스를 넘어가면은 북이탈리아로 들어갑니다. 북이탈리아에 돌로미테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돌로미테. 돌산이 많습니다. 3000m급 이상 되는 돌산이 수십 개가 있는, 완전히 돌덩어리로 덮여 있는 그 돌로미테에서 한 이틀 밤을 잤습니다. 코르티나 담페초라고, 이것 또한 동계올림픽을 한 동네입니다만,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버스를 타고 내려오면 슬로베니아, 남쪽으로 가면 슬로베니아에 탔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인구는 작지만은 한 300만 됩니다만은 1인당 국민소득이 근 3만 달러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 발칸 지방의 스위스라고 할 정도로 풍광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미인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부인이죠. 이 크로아티아도 그렇지만은 슬로베니아 출신들이
모델로 출세한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크로아티아로 가는데, 슬로베니아 남쪽이 크로아티아죠. 지중해 지도를 이렇게 쭉 펴고 보면 아드리아해라고 있습니다. 아드리아해는 이탈리아의 동쪽에 있는 달마티아 해안 지방 사이의 바다를 아드리아해라고 합니다. 이 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달마티아 게라고 있는데, 그 달마티아 지방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크로아티아 해안 지방이 달마티아로 불립니다. 달마티아. 이 아드리아해의 동쪽 해안이죠. 거기에 발달한 나라가 크로아티아입니다. 크로아티아는 면적이 한국의 약 50%니까 한국의 남한의 한 반쯤 되고요. 인구는 한 400만 정도 되죠. 400만 정도 됩니다. 이 크로아티아의 역사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남슬라브인데 옛날은 이 로마 문화권입니다. 로마 문화권. 로마가 다 이 지역을 지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발칸 반도로 알려져 있는데 발칸 반도의 이 서쪽에 해당하는 이 해안 지방은 로마 문화권입니다. 그러다가 유목민족들에게 쫓겨가지고 유목민족들이 이 서쪽으로 막 진출하려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후운족, 아바르족. 그래서 순박한 슬라브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 7세기경에 세운 게 크로아티아입니다. 이 크로아티아란 나라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왕국이 들어서더라도 주변에 워낙 강한 나라가 있으니까 주로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누구 지배를 많이 받고 살았느냐 하면은 헝가리 지배를 많이 받았습니다. 헝가리. 그리고 일본은 베니스 지배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헝가리란 나라는 원래 유목민족이 세웠다가 나중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나중에 오스만 터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오스만 터키 밑에서 한 20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또 오스트리아하고 손을 잡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 제국을 만듭니다. 어쨌든 이 헝가리는 옛날부터 군사력이 강했으니까 이 동구권에서는 상당히 이 중간 보수쯤 되는 나라입니다. 헝가리는. 크로아티아가 헝가리 밑에서 수백 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렇다고 탄압받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서로 왕들끼리 뭐 손을 잡고 하는 그런 관계니까요. 이 크로아티아는 항상 이 바다가 왼쪽으로 열려 있으므로 바다가 이 서쪽으로 열려 있으므로 항상 서구 문화권과 같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슬라브라고 생각하면 자꾸 러시아를 생각해가지고 좀 낙후되었다든지 전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크로아티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크로아티아는 항상 이 로마 문화권, 그리스 문화권, 그 다음에는 이 베니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서구 쪽에 있습니다. 서구 쪽. 그래서 크로아티아 가면 좀 밝습니다. 흔히 슬라브라고 하면은 좀 이 침울한 경향이 있는데 이 크로아티아는 나라 자체가 바다를 끼고 있고 문화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광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북쪽에서 남쪽으로 두브로브니크를 향해서 버스를 타고 해안을 쭉 따라가는 여행 코스를 잡습니다. 그 해안이 아주 멋집니다. 바다도 좋고 내려오면서 오른쪽은 바다고 왼쪽으로는 또 돌산이 디나르 산맥이 쭉 이어집니다만 돌산이 많습니다. 보통 꼭 들리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스플릿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게 크로아티아는 수도가 내륙에 있는 자그레브입니다. 스플릿은 인구가 한 30만 될 거예요. 한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스플릿. 왜 스플릿이 들리느냐? 스플릿 들리기 전에 보통 아까 말씀드린 플리트비체 그 국립공원을 구경을 한 다음에 이 스플릿이란 도시가 로마 시대 때에 디오클레티아누스 유명한 황제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궁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궁전이 문화유산입니다. 궁전이 서기
서기 4세기죠. 4세기에 지어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은퇴를 해서 살았던 궁전인데 원형이 상당 부분 보존되어 있습니다. 원형이. 그래서 이게 세계문화유산으로 아주 값진 것이고,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이게 보통 황제가 아닙니다. 이 로마 제국이 오현제 시절을 거친 다음에 이 좀 황제 제도가 아주 협박을 받습니다. 위협에 놓입니다. 그 친위대가 막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황제를 죽이기도 하고 황제를 저 마음대로 올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요 시대의 혼란기를 수습한 사람이 디오클레티아누스입니다. 이분이 제위에 있었던 것은, 그리고 황제 자리에 있었던 것은 서기 284년부터 305년까지니까 21년 동안 있으면서 이 사람이 아주 독특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사두체제라고 그러는데, 로마 제국을 동서로 나눠버립니다. 동서로 나누고 황제를 두 사람을 합니다. 한 사람은 서쪽 황제, 서로마 황제, 한쪽은 동로마 황제, 그리고 서로마 황제 밑에 부황제를 둡니다. 부황제는 이제 군사를 담당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두머리가 사두체제가 돼요. 네 사람이 지배하는 제도를 만들어요. 이 로마가 너무 크니까 혼자서 이렇게 관리하기는 어렵다 해가지고, 그래서 자신은 동쪽을 맡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제일 선임자죠.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그러나 기독교는 탄압을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하다가 은퇴를 합니다. 은퇴. 305년에 가면 은퇴를 합니다. 이 권력자가 은퇴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구나 로마 황제는 거의 신적 존재인데 은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로마 역사상 은퇴한 황제는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은퇴가 되고 아니면 피살되면 은퇴가 되는 건데, 자발적으로 은퇴를 했으니까 이분의 그 성품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같이 황제를 하던 황제를 같이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은퇴를 합니다. 같이 은퇴를 해가지고 권력을 그 사람이 지정한 사람들한테 넘겨줘 버려요. 넘겨주고 자신은 이 스플릿의 지온,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궁전이라고 하는 데서 살면서 뭘 하느냐면 정원을 가꿉니다. 정원을.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든 사두체제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다시 황제로 복귀하라고 권합니다. 그것을 다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하고 있는 사이에 로마는 혼란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이 자살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312년에 죽었는데 좀 불운했죠. 사실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내려놓는다고 해가지고 그 권력의 그늘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 스플릿에 가면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건물이 지금 남아 있어요. 일부는 그 뭐 상점으로 쓰고, 그리고 거기에 또 성당을 지어가지고 이게 성당 건물도 되고 하니까 거기서 그 거리를 걸으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관광지인데 관광지마다 이렇게 넥타이를 파는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넥타이가 어디서 만들었냐 하면 크로아티아 군인들이 만드는 겁니다. 크로아티아 군인들이 유럽에서 참전을 할 때 넥타이를 메고 다녔다고 그래요. 이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넥타이는 크로아티아 산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가는 데가 그 근방에 흐바르라는 섬이 있습니다. 섬. 흐바르 섬은 아주 조용한 관광지고 페리를 타고 건너가는데 아주 품격이 있고 조용하고, 또 크로아티아의 사람들이 아주 질서도 잘 지키고 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데인데, 흐바르 섬에 가면 또 산 꼭대기에 성이 있고, 그 성에 가보면은 오스만 터키 군대하고 싸웠던 이야기 등등이 나오고, 레판토 해전,
16세기에 있었던 레판토 해전이 있습니다. 레판토 해전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레판토 해전은 뭐냐면 오스만 터키가 이제 유럽을 침공할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기독교 군대가 연합함대를 만듭니다. 베니스, 스페인 연합함대를 만들어가지고 레판토라는 데서 결전을 합니다. 양쪽 수만 명이 양쪽 병력 합쳤으면 거의 한 7, 8만 됐을 겁니다. 세계 3대 해전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오스만 터키 함대가 집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의 제해권을 장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보통 가는 데가 이 두브로보니크입니다. 두브로보니크를 따라서 쭉 가다가 보면은, 이상한 데를 지나갑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크로아티아 영토를 쭉 지나가다가 갑자기 끊겨버려요. 크로아티아 영토가 끝나고 항구를 따라서 가다가 잠시 보스니아 영토로 들어갑니다. 보스니아 영토를 들어갔다가 다시 크로아티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스니아가 내륙에 있는데 바다로 조금 길을 내준 겁니다. 이 두브로브니크에 가면은 첫 인상이 빨간 지붕이죠. 빨간 지붕. 이 해안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 인구 한 몇만 정도 되는, 지금도 몇만이고 과거에도 몇만 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주변 지역까지 치면 한 10만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만, 지붕이 빨갛고 건물은 벽은 하얗고, 요게 또 바다 색깔, 파란 색깔, 하얀 색깔, 빨간 지붕이 아주 색감 좋게, 날씨만 좋으면 선명하게 있는 도시니까 꼭 보석 같죠. 보석 같습니다. 그 인상이 강렬하기 때문에 이 두브로브니크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는데, 사실은 두브로브니크는 위대한 역사를 가진 해양 국가였습니다. 이 해양 국가 하면 사람들은 전 베니스를 생각합니다. 베니스가 천년 계속된 해양 국가였죠. 두브로브니크도 한때는 베니스와 라이벌이었을 정도로 그 작은 나라가 해양 강국을 만들었던 아주 영웅적인 스토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드리아의 제해권 무역을 놓고 13세기부터 한 600년 동안 이 베니스와 두브로브니크가 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서로 경쟁을 했던 나라입니다. 또 공통점이 많아요. 양쪽이 다 공화국이었습니다. 왕이 다스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또 상인들이 주력이었습니다. 상인들이 정치를 했습니다. 상인들이 또 막강한 해군력을 건설을 했습니다. 이 성벽 길이가 약 2km 됩니다. 성벽을 따라서 쭉 산책하는 게 아주 압권입니다. 이 도시의 폭은 한 600m쯤 됩니다. 600m쯤. 이 전성기가 16세기, 17세기인데, 근데 그때는 두브로브니크라고 하지 않고 라구사라고 했습니다. 라구사, 이름이 라구사인데, 라구사 공화국이죠. 어느 정도로 라구사 사람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동했느냐 하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작은 해양 도시 사람들이 인도에 진출해가지고 무갈 사람들, 무갈 제국이라고 있습니다. 무갈 제국. 이 몽골 사람들이 김하군단이 만든 무갈 제국. 이 두브로브니크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기독교인인데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가지고 포르투갈의 공격에 저항하고 있는 그 순간, 또 다른 라구사 사람들은 스페인 함대의 지휘관이 되어가지고 리스본을 출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 부대가 얼마나 넓습니까? 포르투갈, 스페인, 또 인도의 무갈 제국, 또 한 일단의 라구사 사람들은 발칸 반도를 휩쓸면서 장사를 하는가 하면은 저 남미까지 진출해가지고 남미에서 광산업을 일으켜가지고 뭐 은을 캐고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이었어요. 당시에 이 라구사는 누구 보호를 받고 있었느냐 하면은 이 이슬람
오스만 터키의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 강한 나라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를 보호해줄 힘센 나라는 저기 오스만 터키다. 종교는 비록 다르지만은 저 나라에 좀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종의 보험료로 오스만 터키의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한 거죠. 아주 이게 상인이 아니면 이런 정책을 펼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은 다 기독교 믿는 사람들인데 바로 이슬람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라오사는 중세에도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이 상인들이 주도하는 나라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실용적입니다. 그러니까 신교냐 구교냐를 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하는 그런 데 잘 휩쓸리지 않습니다. 바로 베니스가 그렇습니다. 베니스가 유럽을 휩쓸던 종교전쟁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또 종교의 자유를 상당 부분 허용을 했습니다. 라오사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가지고 그리스 종교, 가톨릭, 신교도, 이슬람, 유대교의 예배당이 다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 무역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1347년에는 양로원을 만들었습니다. 양로원을. 외국인을 관료로 채용을 했어요. 그때 이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피렌체의 마키아벨리였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써서 서양에서 정치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말하면 정치학의 시초를 연 사람이죠. 정치라는 것은 정의를 구현하는 게 아니다. 정치라는 것은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군주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군주가 피해야 할 것은 경멸을 받는 것이다. 군주가 가장 피해야 할 것은 경멸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때 군주라는 것은 사자의 얼굴을 할 때도 있어야 되고 여우의 얼굴을 할 때도 있어야 된다 하는 그 권력을 도덕적으로 보는 것이 오래된 기독교적 전통이었지만 마키아벨리는 권력 그 자체로서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이 바로 정치다라고 규정한 사람이 이 마키아벨리였습니다. 이 라고사 사람들은 그러니까 개방적 자주 노선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베니스하고 같습니다. 개방적 자주 노선. 개방적 자주 노선이 항상 성공을 합니다. 이승만, 박정희가 바로 개방적 자주 노선으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켰죠. 이 라고사 사람들은 이 공화정을 유지를 하는데 지도자를 선출을 했습니다. 귀족들이 렉트라고 불렸는데, 렉트라는 사람을 선출을 했는데 베니스에는 도제라고 그랬죠. 도제. 귀족들이 선출한 그 사람을 도제. 그 사람은 대통령으로 봐야지 왕이 아닙니다만 세습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두브로보니크 시민들은 대충 세 계층이었다고 합니다. 정치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은 부자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한 1,5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약 7배가 되는 15,000명의 시민을 다스렸답니다. 그리고 이 두브로보니크가 망하게 되는 것은 1808년입니다. 나폴레옹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 함으로써 두브로보니크는 600년 이상 계속되던 공화정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또 1815년에 워털루 전쟁에서 지니까 두브로보니크 공화국은 이제는 오스트리아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이렇게 이 종주국이 자꾸 바뀝니다. 자기를 보호해 줄 나라를 찾아 나서는 거죠. 18세기에 두브로보니크의 실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세계 80개 도시에 영사관을 두었습니다. 요 작은 나라가. 그리고 두브로보니크에 적을 둔 선박이 어선을 포함해서 650척이나 됐습니다. 그중 200척은 대양을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제도가 많았다고 그랬는데 이 두브로보니크에 관광 명소가 되어 있는 게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약국 금력소가 거기 있습니다. 1317년에 프란시스코 수도원 안에 약국이 생겼습니다. 또 1377년에 가면은 세계 최초의 금력소를 세웠어요. 금력소. 그리고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을 상당히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시로 탄압을 받았는데 14세기, 15세기, 16세기 유럽에서 탄압받는 유대인들을 받아줘가지고 장사를 하도록 종교도 마음대로 믿도록 그래서 그 예배당 시나고그가 지금도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브로브니크 공화국에는 영웅이 없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두브로브니크를 대표하는 영웅적인 사람이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건 영웅적인 사람이 없어요. 베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이런 나라는 몇 사람의 영웅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제도, 좋은 제도가 바로 영웅입니다. 좋은 제도를 가진 나라는 영웅이 없어도 이렇게 오래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베니스와 두브로브니크입니다. 두브로브니크는 1667년 4월 6일 큰 지진을 만났습니다. 시민 8,000명 중에 5,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뒤로 좀 쇠퇴하기 시작을 했죠. 자, 1차 세계대전, 이제 1814년 이후에는 오스트리아 제국령 알마티아 왕국의 지배로 넘어가는데 1차 세계대전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제국이 끝나고 하니까 두브로브니크가 속한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세르비아가 합쳐가지고 유고 왕국을 만듭니다. 유고 왕국. 거기에 들어가죠. 자, 2차 세계대전이 났습니다. 독일군이 쳐들어갔어요. 크로아티아에 괴뢰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이 크로아티아 출신이 티토가 빨치산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빨치산 투쟁을 펼칩니다. 디나르 산맥이 흠존하니까 거기서 연합군과 손잡고 이 빨치산 운동을 하죠. 나중에 이 티토의 영도하에 유고 연방공화국이 성립되어 가지고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존속을 합니다. 그러다가 티토가 죽고 나서 유고 연방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지도력이 붕괴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공산권이 무너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재빨리 슬로베니아하고 크로아티아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러니까 유고 연방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이 세르비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1991년 12월 이 두브로브니크를 폭격을 합니다.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 흔적이 지금도 가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가 결국 독립을 쟁취를 하게 되고 지금은 EU, 유럽연합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에 들어가 있고 1인당 국민소득도 한 2만 달러 넘었습니다. 이 구매력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꽤 좋은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좋은 나라 되니까 지금 축구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축구 잘하는 나라 중에 물론 문제가 많은 나라도 있죠. 뭐 러시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그러나 대충 축구 잘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남미의 우루과이. 남미 최고의 나라죠. 그리고 이 크로아티아가 가장 성적이 좋았던 해가 프랑스 월드컵이 있었던 1998년, 딱 20년 전이네요. 우리는 그때 막 네덜란드한테 5대0으로 지고 했는데, 이 크로아티아 팀이 네덜란드를 꺾고, 그 다음에 독일을 이기고 해서 3등 했습니다. 3등. 98년에 3등한 팀이 크로아티아 팀인데, 지금 랭킹 20등이고, 어제 덴마크를 승부차기로 이겼는데, 덴마크는 지금 FIFA 랭킹 12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그리고 두브로브니크를 제가 해설을 해드렸는데, 자세한 것을 아시려면 조갑제닷컴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기사 검색을 하시면은 두브로브니크 이렇게 치면은 한국인이 특히 좋아하는 두브로브니크 이야기라는 기사가 있으니까
그걸 읽으셔가지고 카피해가지고 크로아티아를 가실 때 읽으시면은 비행기 안에서 읽으시면은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